2017년 6월 한 여성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우리 아들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올린 글 하나가 일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뭔데요? 뭐지? 어느 늦은 밤 작성자의 아들 A군은 집에 가려고 일산 주염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간절한 목소리. 학생, 아니 저기까지 휠체어 좀 밀어줄 수 있어요? 아니, 팔에 힘이 빠져서. A군은 흔쾌히 남자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남자가 말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왜 안 나오지? 아, 저기 미안한데 건물 안까지 더 들어가 줄 수 있어요? A군은 뭔가 ቋ끔찍했지만 설마 하며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뭐 누군들 저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A군이 그만 가보려고 하자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라는 등 자꾸만 남자가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때 나왔어야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A군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불이 나게 빠져나왔는데 네. 그런데 기다리라는데 어디가? 그리고 조금 뒤에 A군이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뭔데? 누군가 전화를 하며 화를 내던 남성은 일어서서 전화를 진짜? 통화를 하면서 휠체어를 끌고 갔습니다. 그 뭐 납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을? 자, 일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명 휠체어 아저씨 괴담. 결국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휠체어 아저씨 얘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일산에 거주한 한 아주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살짝 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더러 겁이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살이 붙어가지고 괴담이 됐군요. 뭐 그냥 헛소문으로 끝났고 헛소문임이 밝혀졌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네요. 2014년 6월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법원. 제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애니사 와이어와 모건 가이저가 법정에 섰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인 와이어와 가이저 두 사람의 나이는 고작 12살. 아, 저 소녀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1급 살인이라죠. 바로 한 달 전 2014년 5월로 가보겠습니다. 류트너, 오늘 우리랑 같이 숲에 가서 놀자. 같은 학교 친구인 페이튼 류트너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한 와이어와 가이저. 그런데 류트너가 숲에 도착하자마자 두 친구가 꺼내든 것은 흉기. 그들은 친구 류트너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두른 다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구를 숲에 버려둔 채 유유히 현장을 떠났는데요. 아니 왜? 아니 애들끼리? 아니 숲으로 놀러 가자고 했던 게 유인한 거예요, 그럼? 한편 흉기에 무려 19차례나 찔린 류트너는 안간힘을 다해 숲 밖으로 기어 나왔고요. 어떡해. 다행히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리고 그 뒤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와이어와 가이저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당연하지. 아, 미쳤나 왜 저랬냐? 그런데 두 소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우리는 슬렌더맨의 저택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 코, 입은 없으며 숲에서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슬렌더맨. 이 슬렌더맨은 미국의 유명 공포 괴담 속 주인공입니다. 이 슬렌더맨은 2009년 미국의 한 사이트에 아이디 빅터 서지라는 사용자가 만들어 올린 가상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슬렌더맨 캐릭터를 본 누리꾼들이 재미삼아 슬렌더맨의 이미지와 납치 스토리를 꾸며냈고 이 괴담이 미 전역에 급속도로 퍼진 건데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슬렌더맨 괴담을 본 뒤 그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게 된 두 친구 와이어와 가이저는요. 슬렌더맨의 부하가 되고 싶어. 재물을 바치면 우리 받아주지 않을까? 슬렌더맨 괴담에 빠져 친구를 죽이려 한 10대 소녀들. 결국 이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정신병원 구금 25년, 4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아무리 그래도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괴담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소녀들. 꼭 뼈저린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의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디오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의를 한다고?
생주의?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사이는 뭐예요?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조육을 즐겨 들어? 라조육, 이사이, 생주의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에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의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V,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답변에서 말한 라조육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글과 답변이 인육 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 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조육 이사이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죠, 오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2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두 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박수.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여기 안 뭔 소리야. 닿더라고. 아니 안 닿았어. 뭔 소리야? 쩍쩍 많이 났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지가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미치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 뭐야 왜 저래?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지?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두 기자님들께 재밌는 게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손의 중지와 약지를 엄지와 만나게 해서 여우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양손의 검지와 새끼손가락이 위아래로 맞닿도록 잘 겹쳐줍니다. 그 다음에 접었던 손가락들을 쫙 펴주고요. 나 됐어. 그죠? 요 구멍으로 딱 쳐다보면서요. 이 말을 따라하세요.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따라해보세요.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자, 이렇게 세 번을 외우고 손가락 사이에 요 구멍을 통해서 창문 보듯이 밖을 보세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뭐야, 왜 이렇게 불쾌한 기분 뭐야? 이 손동작은 바로 일본에서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 여우창문입니다. 아 진짜? 아 뭐야? 아니 작년 정 기자가 나한테 이상한 시 읽어보라 했잖아요. 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포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그런데 여우창문이 말이죠. 처음부터 강령술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75년에 출간된 일본의 어린이 그림책 여우의 창에 이 손동작 내용이 실렸는데요. 그림책에는 손동작으로 만든 작은 구멍을 통해 바라보면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를 꿰뚫어 보는 주술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귀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령술로 통한다고 합니다. 이 손동작으로 귀신들이 지나는 문이 열린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여우 창문을 따라한 뒤 구멍 사이로 하얀 물체가 지나갔어. 구멍으로 무언가와 눈이 마주쳤어. 이렇게 귀신을 봤다는 오싹한 후기가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게 여우 창문을 해본 사람들이 말하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뭐야? 첫 번째, 만약 여우 창문 안으로 귀신이 보였다면 즉시 손을 풀 것. 그 이유는 그 귀신도 당신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당신에게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 바로 손을 풀어주라는 거죠. 풀어주면 못 들어오는구나. 문이 닫히니까. 아 문이 닫히니까 오케이. 야, 소름 돋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여우 창문 구멍을 통해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 사람을 보면 안 된다고? 여우 창문 구멍으로 상대를 보면 이 여우 창문을 만든 사람, 본 사람 모두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귀신을 부른다는 강령술 여우 창문 저주를 부르고 싶지 않다면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 꿈자리 뒤숭숭하겠네. 그런데요, 이 원문으로 주문을 외워야지 통하는 거니까 뭐 두 오케이. 분은 그러실 리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박물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형 때문입니다. 자, 이 인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에나벨 인형, 또 캐나다 크리스넬 박물관에 전시된 귀신 들린 맨디 인형과 더불어 뭐야? 세계 3대 저주 인형으로 꼽히는 로버트 인형입니다. 순둥순둥한 얼굴을 가졌지만 영화 사탄의 인형의 모티브가 된 인형이죠. 거봐, 느낌이 안 좋다니까 저게. 터키의 모티브입니다. 아, 사실은 겉모습은 괜찮은데 3대 저주 인형이라고요? 헐. 로버트 인형의 저주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 미국, 4살 꼬마 로버트 유진 오토는요. 할아버지에게 한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안녕, 너 정말 귀엽구나. 내 이름과 똑같이 지어줄게. 넌 이제부터 로버트야. 그리고 어딜 가든 뭘 하든 늘 인형 로버트와 함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로버트 유진 주변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누군가 킬킬대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나는가 하면
분명 유진이 혼자 있는 방에서 소곤소곤 대화 소리가 들렸고요. 심지어 가족들은 이중인 로버트가 혼자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근데 궁금한 게요. 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한테 준 건데 왜 이 인형을 선물 받은 다음부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유진을 보살펴줬던 보모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하자 복수심에 그만 자신이 알고 있던 흑마술로 유진의 로버트 인형에 악령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진은 시간이 갈수록 내 로버트 인형에 손대지 마! 로버트 인형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불안 증세를 보이고 혼잣말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로버트 인형은 늘 유진의 옆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다. 이후에 남은 가족들은 집 옥탑방에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만 남겨둔 채 서둘러 집을 떠났는데요. 어허. 이 집에 미어틀 로이터 가족이 새로 이사를 오기도 했고요. 미어틀의 10살 딸 샌디가 로버트 인형을 발견한 겁니다. 아, 이거 좀 시키지 말지. 저주받은 건데. 악령이 씌어 버려졌던 로버트 인형. 그런데 새 주인을 만나자마자 또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기리지 마. 10살 소녀는 로버트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비명을 질렀고요. 그래서 결국 집주인 미어틀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플로리다주에 있는 박물관에 이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을 기증한 것이죠. 다음 특종입니다. 197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밤, 갑작스런 비 소식에 빗길을 뚫고 운전 중이던 안톤 라그란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저 멀리서 히치하이킹하는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저기요. 비도 오는데 제가 태워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포터 스트릿 2번가에 가요. 마침 가는 길 쪽이라 그란지는 여성을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아유,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에는 왜 혼자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남자친구랑 싸웠나? 그란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가벼운 농담을 건넸지만 여성은 묵묵부답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머쓱해진 그란지가 여성에게 다시 말을 걸려고 고개를 돌린 그때 뭐야? 어디 갔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러니까요. 귀신을 태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지도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아주 섬뜩한 일을 겪은 그란지는 경찰에 이 미스터리한 일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치하이킹 하던 여자 검은 코트 입었죠? 아니, 자주 나타나요. 알고 보니 히치하이킹을 하던 그 여성은 유니온데일에서는 이미 유명한 히치하이커 귀신이었습니다. 진짜.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의 귀신을 마리아 샬럿의 혼이라고 여겼는데요. 1968년 4월 12일 당시 22세였던 마리아는 남자친구 미셸 지엘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부부는 마리아의 부모님의 집을 방문했다가 유니온데일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아이고. 남자친구 지엘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조수석에서 자던 마리아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사고가 났던 그 구간에서 계속 여자 귀신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묘령의 여인들. 어느 날 갑자기 당신 퇴근길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한 철도 회사에 광고가 방영되자 당장 광고를 중단하라. 저주받은 광고다. 뭐가 좀 무슨 광고인데? 깨름직한 광고인가 보다. 지금부터 두 눈 뜨고 그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 놀이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뭐 좋구만, 왜? 이게 뭐가 문제야?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지금 본 광고에 아이들이 총 몇 명이 등장했나요? 다시 볼게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뭐야? 총 7명의 아이들이 광고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엔 그 누구도 존재를 알 수 없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게 제가 없던 애잖아. 제가 없던 애라고 아까 처음에 저 뒤에 만약 뒤에 이거 머리 포니테일 없잖아. 맨 뒤에 남자애잖아. 즉 맨 뒤 남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초대받지 않은 출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진도 몰랐던 애구나. 그렇습니다. 아 뭐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 말에 따르면 광고 촬영장에서 이 여자애를 봤던 사람도 캐스팅됐던 기록도 없다라는 건데요. 이러고 있는 애가 어디 있어 세상에 광고에서. 그치. 없지. 자, 그래서 당시 홍콩 내에서 광고에 아기 귀신이 등장한다라며 크게 논란이 됐고요. 결국 광고 중단.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광고 관계자들이 원본 필름까지 불태웠다고 하는데 어머머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귀신 때문에 광고에 나온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괴담까지 돌자 광고주인 철도회사에선 광고에 나온 아이들을 초청. 죽은 아이들도 없고 귀신은 없습니다 라고 해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홍콩 사람들 사이에선 편집 과정이 실수였을 뿐이다 라며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괴담 중에서 꼭 있는 이 괴담 바로 엘리베이터 괴담이죠. 좁고 밀폐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유 오싹오싹하지. 무슨 일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 탔어. 난 6층에 내려. 이 사람은 5층을 누르는 거야. 그 띵 5층 내렸잖아요. 다쳤어. 칼을 싹 꺼내. 씩 웃고 뛰어 올라가. 나 어차피 6층에 내리니까. 진짜 무섭겠다 그거. 야, 그게 무서운 얘기다. 그 무서운 얘기죠. 그럼 이제 열리는 순간 뭐가 있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짧은 순간에 오겠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엘리베이터로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4, 2, 6, 2, 15, 1. 아니, 뭐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2008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기 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10층 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4층, 2층, 6, 2, 10, 5 마지막으로 1층을 차례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거 진짜 싫어. 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이동을 해서 거기 서면 또 다른 번호를 누르는 거죠. 단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도 실패.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업체랑 경비 아저씨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에이, 뭐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괴담에 따르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면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는데 이때 그녀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말고 꼭 1층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녀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10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지의 세계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 5층에서 같이 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이 괴담에 따르면 5층에서 탑승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을 시도한 뒤 인증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은 미지의 세계에 입장하는 데 실패. 그 대신 한동안 불안감과 두통이 시달렸어요. 라는 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미지의 세계에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후기가 없다. 실패한 사람만 후기를 남길 뿐이다. 아 2003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요거 봤어요. 뭐야 이게? 빠져.
마치 주문처럼 들리는 이 노래 영상은 단조로운 리듬에 기묘한 목소리로 오소리를 뜻하는 배쩌와 버섯을 뜻하는 머쉬럼, 그리고 뱀을 뜻하는 스네이크 등의 영어 단어가 반복되어 흘러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단어 빠쭈빠쭈의 발음이 얼핏 팥죽으로 들려서 일명 팥죽송어로도 유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팥죽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저주가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아, 그거 왜 들려줬어? 왜 보여줘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나 따라 부를게 했는데. 아 성격 나빠. 우리나라 초록창 지식인에는 팥죽송과 관련해 유독 이런 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팥죽송이 자살을 유발하는 곡이다. 근데 실제로 말이죠. 팥죽송에 심취한 10대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 목적이 뭡니까? 이런 꺼림칙한 곡을 만든 이유가? 자, 풍문에 의하면 이 기괴한 팥죽송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음악을 거꾸로 재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메시지가 들리는 기술, 이 백워드 매스킹 기법으로 팥죽송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배절을 거꾸로 들으면 숭배를 뜻하는 레번스라고 들리고, 머쉬룸은 블러드, 스네이크는 사탄이라고 들린다고 하는데요. 모르는 거야? 아 이거는 그 배절을 팥죽으로 듣는 것만큼이나 그냥 갖다 붙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난 뭐가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끝까지 그 밝혀진 건 없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 누구예요 이거는? 영국의 애니메이터 존 T. 피킹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이 괴상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전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그는요, 영상의 가사나 구성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저스트 재미삼아 심심해서 팥죽송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유, 뭐 지금까지 떠들던 얘기 다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네. 2016년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는 홍보 스티커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게시글에 따르면 지하철, 휴게소, 화장실 등에서 이 홍보 스티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온라인에 이 광고 스티커가 올라오자 장기 매매 조직에서 쓰는 은어잖아. 장기 매매할 때 쓰는 말이 확실함. 누리꾼들 사이에서 귀신 헬리콥터가 장기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은어라는 도시 괴담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귀신 헬리콥터 중 귀신의 뜻은 귀하의 신장이고요. 어머, 무섭죠?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 이 장기별 영문의 첫 알파벳을 이으면 헬리콥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긴 하네. 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왜곡되고 과장된 거라 생각했던 귀신 헬리콥터 괴담이 말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국내 한 언론 매체에서는요. 장기 매매 브로커가 SNS 등을 통해 장기를 팔려는 사람과 매수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때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어머, 이건 뭐 그럼 이건 도시괴담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건이네요. 팩트입니다. 와,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불법 장기 매매. 호기심도 관심도 절대 가져선 안 됩니다. 자, 2010년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5개월 동안의 급여가 무려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와, 이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저게. 뭐 일단 의심하게 돼요. 근데 뭐 어떤 일이길래 저렇게 주긴 줄까? S의과대학교의 고통 감내 능력 임상실험 지원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있었던 고통 거야. 감내 능력. 이름도 무섭다. 고통 감내 능력. 아, 얼마나 고통을 주려고 저런 얘기를 해. 자, S의과대학교에서 내건 조건은 건장한 체격의 25살 이상 남성을 찾고 있고 약 5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1에서 28단계의 고통을 느끼는 실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문구가 있었으니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우 무섭네. 너무 무섭다. 그럼 뭐 의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 같잖아요. 그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의식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과대학교가 있었나? 다소 섬뜩한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이상하게 여긴 한 누리꾼.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S의과대학교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 어디에도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럼 의과대를 사칭한 건가요? 그 사칭을 해도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자, 이후에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두고 누리꾼들은 일명 S의과대학교 괴담이라고 불렀고요. 저게 대학생들 모아서 원양어선에 팔아넘기고 그러는 거래. 아니야. 저 실험하러 가면 마루타처럼 실험당하다가 장기 적출당한대. 그래서 이 괴담의 의문을 품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S의과대학교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그러나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대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불렸던 걸까요? 절대로 하나코를 불러선 안 돼. 이번 괴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하나코의 정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이 늦게 끝나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키코는 잠깐 화장실만 들렀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왜 학교에 혼자 남아? 꼭 이런 얘기 그렇더라.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뭐 귀신 보고 막. 화장실 혼자 가는 건 참아야 돼요. 네.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3층 화장실을 이용한 키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키코가 화장실에 들어갈 땐 모든 화장실 칸이 열려 있었는데 나오고 보니 화장실 3번째 칸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친구일까 싶어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요. 오싹한 기운을 느낀 키코는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복도와 연결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 어떻게 갇혔네. 그러니까. 키코는 불현듯 혼자 있는 늦은 밤 학교 3층 화장실 3번째 칸에서 하나코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너 하나코야? 하나코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자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리고 잠시 후 3번째 칸 화장실 문이 열리면 나타난 빨간 치마를 입은 의문의 정체. 바로 하나코였습니다. 어우 주저앉았겠다. 아우 다리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거든요 사실. 아 근데 하나코가 뭔가 화장실과 좀 사연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1879년생으로 알려진 소녀 귀신 하나코. 괴담에 따르면 휴일에 학교에 놀러온 하나코가 괴한에게 쫓겨 화장실 3번째 칸에 숨었지만 결국 들켜서 살해당했고 그 이후 학교 화장실에서 하나코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진 건데요. 이 밖에도 굳게 잠겼던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하나코가 불쑥 튀어나와 변기 속으로 아이를 끌고 갔다. 소녀 귀신 하나코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요. 심지어 하나코를 소환하는 방법이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코를 부르기 위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빙글빙글 13번을 돈 뒤 3번째 칸 앞에 서서 똑똑 똑똑. 하나코 거기 있니? 나 여기 있어. 하나코가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답을 들은 뒤 3초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코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음침한 밤,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만 나타나는 하나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코를 소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기자님들, 남의 물건 함부로 주웠다가 불길한 기운이 깃들 수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전 물건에 영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 손은 안 됩니다. 절대 안 주워요? 남의 물건은 안 돼요. 길거리에- 돈만 손 돼요. 아 그래요? 예. 길거리에서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아니 그손 대죠. 돼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져가죠. 아 진짜요? 주인을 찾아주세요. 안 씁니까?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그래요? 절대 안 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취재한 이야기 역시 길에서 주운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2022년 7월 미국 테네시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들린 여성 렌 파슨. 바닥에 떨어진 1달러를 주운 렌은 차에 돌아와 남편에게 돈을 주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여보, 나 숨이 안 쉬어져. 에이. 갑자기 벽돌로 내리 찍는 듯한 충격과 함께 그대로 전신이 마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된 렌은 병원으로 가던 중 결국 차에서 기절하고 말았는데요.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또 그 사건인가? 라고 두려움에 떨었고요.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그 집회가 마약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추측했는데요. 사실 사건 발생 한 달 전 테네시주의 한 주유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집회에서 2차례에 걸쳐 가루 형태의 메스암페타민과 펜타닐, 치명적인 마약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에 테네시주 페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마약이 묻은 해당 집회 사진을 공개하며 절대 길에서 집회를 줍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야, 근데 이 집회가 누구한테 갈 줄 알고 저렇게 해놓는 거예요. 약간 묻지마 테러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테러 느낌이 네. 나고. 그럼 렌 씨도 그 마약 때문에 쓰러진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제기된 의혹과는 달리 렌이 주운 1달러 지폐에선 마약 펜타닐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간호대학 교수인 지나 달렘은 지폐가 펜타닐에 오염됐다고 해도 렌처럼 지폐를 주운 것만으로 쓰러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왜 쓰러진 거예요? 뭐가 묻어 있는 걸로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1달러 지폐에 저주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돈 쓰지 말랬지 뭐 이런 거지. 주문을 걸어놨다고? 그렇지. 길에서 1달러 지폐를 주운 뒤 렌을 덮친 죽음의 위기. 그것은 렌에게 결코 횡재가 아닌 저주였습니다. 1972년 호주. 아빠 캐리 월턴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 인형 이름은 레타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바로 이 인형입니다. 내 아빠지만 왜 레타를 사왔어? 너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걸 왜 애들한테 줘? 애초에 왜 가져간 거야 저걸? 나도 아빠지만 이해가 안 가요. 자, 월턴은 며칠 전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 와가와가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길을 가던 월턴의 눈에 띈 오래된 폐가. 평소 호기심이 많던 월턴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루판 아래에서 먼지와 거미줄을 헤쳐가며 월턴이 발견한 집 바로 이 인형 레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한 사실. 이 폐가는 원래 10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요. 월턴이 인형을 가지고 나오고 며칠 뒤 갑작스럽게 철거. 마치 그 인형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저를 조종한 것 같았어요. 사실 월턴이 집에 들어서자 평소 순하던 반려견이 인형을 향해 매섭게 짖었는데요. 그리고 인형을 집에 들인 후부터 집안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는가 하면 마치 인형이 살아서 돌아다니기라도 한 듯 집안 곳곳에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나타났고 아이고야. 그리고 분명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 그곳에 인형 레타가 있었습니다. 나쁘네. 이 사실 월턴도 이 무서운 인형 레타를 누군가에게 보내려 했는데요. 하지만 인형을 싣고 가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요. 이 인형이 사람을 컨트롤하네요. 음. 조종하네 거의. 정체가 뭐죠?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영혼이 아닌 것 같고 음. 그 윗단계 같아요. 아. 악마나 뭐 이런 거. 이 인형을 본 심령술사들은 이 인형에는 200여 년 전 폭풍우에 휩쓸려 익사한 루마니아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더욱더 섬뜩한 건 조사 결과 이 인형의 머리카락, 인 아유.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 확인됐는데요.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인형. 인형 레타에 깃든 원혼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특종은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눈을 뗄 수 없다는 거죠? 여성을 그린 그림인데요.
아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약간 발증하고 스산하고 좀 약간 그죠? 일단 뭐 눈, 코, 입을 좀 자세히 보세요. 눈, 코, 입을 보라고? 이러니까 눈을 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꾸 보라 그러니까. 자꾸 시키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2011년 전 세계 누리꾼들은 이 그림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그림의 하단에는 이 그림을 30초 이상 쳐다보지 마시오라는 주의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왠지 이게 어? 자, 이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으로 불리게 된 이유. 이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광기 어린 살인자이며 한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림으로 남겨놨다는 거죠. 피해자야? 피해자 얼굴이야 그게? 네. 아, 얘기 듣고 그림 보니까 더 찝찝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림에 억울하게 살해된 여성의 원한이 담겨 있던 걸까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봤던 살인자는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뒤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살인자의 그림이 인터넷에 공개됐고요. 계속 쳐다보니까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어머. 이런 무시무시한 경험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끔찍한 사연을 담은 이 초상화가 전 세계 누리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을 때 이 그림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알고 보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살인자가 아닌 중국계 미국인 3D 일러스트레이터 로버트 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판타지 시나리오 텔루리안 스카이 작품 속 주인공 캐릭터 루 공주를 그린 거라고 밝힌 겁니다. 어머. 그래서 로버트 창은 자신의 그림이 도시 괴담으로 떠돌자 황당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이쁘네. 이제 좀 달리 보이시죠? 2019년 6월 그 메시지 봤어요? 무서워서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겠어요, 진짜. 울산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진 한 메시지. 이 메시지는 지역 맘카페, SNS, 메신저를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며 수많은 이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문제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보시죠. 길에서 교회에서 나왔다면서 손 선풍기를 준다면 받지 마세요. 선풍기에 환각제 처리가 돼 있어서 바로 쓰러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교인이라는 사람이 손 선풍기에 환각제를 묻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바람을 쐬려고 손 선풍기를 얼굴에 갖다 대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요. 바로 그때 주변에 숨어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쓰러진 사람을 납치해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메시지가 퍼지자 불법 장기 매매 조직이 아니냐라는 무시무시한 추측까지 돌았습니다. 실제 장기 매매 조직 아니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더우니까. 그럼 더운데 선풍기 좀 받죠. 너무 고맙지. 더 무섭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메시지와 함께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제로 손 선풍기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던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요.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의 알림장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일어났던 일이네요. 더 무섭죠 그러면. 이거 싫어하는 거잖아.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나서서 손 선풍기 납치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 선풍기 사건은 다행히 울산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고 타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명 손 선풍기 납치 미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결국 도시 괴담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일하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교와 청나라 시절의 정원인 이화원 등 베이징의 중심지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2375번 버스에 아주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 11월 어느 늦은 밤 이화원에서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한 할머니가 375번 막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정거장이 지났을까요? 청나라 시대 전통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버스에 탑승했는데요. 전통 의상?
그리고 잠시 후 신혼부부들이 내렸고요. 얼마 뒤 네가 내 지갑 훔쳐갔지? 에? 저 아닌데요? 무슨 소리세요, 이 할머니가? 할머니는 다짜고짜 청년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청년은 황당해하며 따졌지만 할머니는 크게 역정을 내면서 당장 내리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자네 목숨을 구한 거야. 못 봤지? 아까 그 3명 다리가 없는 귀신이었어. 버스 안에서 바람이 불자 세 남성의 옷이 펄럭였는데 그 순간 노인은 세 남성의 다리가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임을 알아채고 청년이라도 데리고 내리려고 일부러 난동을 피웠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들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청년과 노인이 탔던 375번 버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버스가 실종되고 이틀 뒤 사라진 375번 버스가 종점인 베이징 샹산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는데요. 진짜? 정말 안타깝게도 버스 안에 운전기사와 버스 안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게 공안이 버스의 연료 탱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엔 사람의 피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뭐야? 그 할머니 아니었으면 청년도 아마 같이 납치해가지고. 납치가 됐겠네요. 그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저수지 안에 그 버스가 들어가겠지? 그게 완전 저승으로 가는 버스였나 보다. 그러니까 저승사자인가? 이게 바로 중국 4대 괴담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용기 있는 누리꾼들은 괴담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375번 막차에 탑승해보기도 했는데요. 이상하게 도로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음산해 보인다. 버스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기분이라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375번 버스 사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겁니까? 정말 다행히도요. 375번 버스 실종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 괴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괴담의 근원을 확인해 보니 1998년경에 도시 전설을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 에피소드가 와전된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중국인들의 퇴근길을 서늘하게 만든 375번 버스 괴담이었습니다. 1999년 5월 서울. 한 여성이 놀이공원을 찾았는데요. 와, 이게 요즘 그렇게 인기라며? 엄청 무섭대. 스릴이 장난 아니라더라. 진짜 기대된다. 이 여성이 탑승한 어트랙션은 무려 아파트 25층 높이인 상공 70m에서 시속 94km로 고공 낙하. 짜릿한 스릴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드롭타워였습니다. 아, 이 괴담. 이거 뭐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오랜 기다림 끝에 드롭타워에 탑승한 여성은 잔뜩 들떠 있었는데 그리고 드디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드롭타워. 10m, 30m. 서서히 올라가던 드롭타워는 상공 70m 꼭대기에 도달.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3초 만에 지상까지 낙하했습니다. 아우, 이거 진짜 재밌다. 그치? 자, 그런데 정말 끔찍하게도 드롭타워 기계에 탑승했던 한 여성의 머리카락이 엉키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얼굴 피부까지 벗겨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여성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 저 얘기 엄청 퍼뜨리고 다녔어. 이거 우리 때 엄청 많이 했는데?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치. 가죽이 벗겨졌다니. 얼굴 피부까지 벗겨지는. 그렇지. 당시 PC통신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놀이공원 측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다라는 뒷이야기까지 더해졌는데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실제로 수서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 진짜? 한 달 동안 놀이공원 인근 병원 응급실과 영안실 등을 조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당시 수서경찰서 관계자는요. 수사 중 놀이공원의 다른 어트랙션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가 부풀려져 유언비어가 퍼진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또 뭐라는지 알아? 돈으로 경찰 입까지 막았대. 이런다 또?
저 진짜 너무 유명한 괴담이어가지고. 진짜 유명했어. 근데 얼마나 많이들 믿었으면 경찰까지 나서 조사를 했겠습니까? 아 저도 저거 타는데 저도 머리도 짧잖아요. 긴장했다니까요. 그럼 뭐 걸릴 거 없나? 걸릴 거 이렇게. 없나. 맞아. 자, 그리고 이 드롭타워 괴담이 거짓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이 드롭타워 구조상 이용객의 머리카락이 기계에 낄 확률은 거의 제로. 멀어. 기계와 이용객이 앉은 자리의 간격이 무척 넓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합니다.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믿고 있는 놀이공원 어트랙션 괴담. 부디 괴담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괴담은 우리나라 8, 90년대 생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아주 유명한 추억의 괴담입니다. 뭐야 이거? 아, 이거. 10원짜리 기억나. 아니, 그리고 500원짜리 하게 또 손 묶여 있는 거. 야, 자세히 알고 있네. 그 정도면 귀신 나왔겠는데? 뭐가요? 그렇게 다 알면 귀신 나와요. 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안 믿었어. 이게 말이 돼. 당시 10원짜리에 다보탑 밑면을 확대해서 옆으로 돌려보면 김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1000원권의 투호에서 아래로 삐져나온 막대 끝에는 민이라는 글자가, 또 5000원권의 뒷면 비석에는 알지자라는 글자가 존재, 화폐 속에 무시무시한 사연이 있다는 일명 김민지 괴담입니다. 어느 날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딸 김민지 양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깝게도 김민지 양은 토막 살해를 당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고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는데요. 조폐공사 사장은 죽은 딸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화폐 곳곳에 김민지 양의 흔적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담의 증거로 제시된 실제 화폐들. 당시 국권 화폐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김민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김민지 양의 살해 흔적까지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 진짜? 50원짜리에는 꺾여진 벼 잎에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가, 100원화를 뒤집으면 이순신 장군의 수염에 김민지의 머리카락이, 어머머. 500원화에 있는 학의 다리에는 꽁꽁 묶인 김민지의 팔, 그래, 저거. 그리고 끝으로 10,000원권에서는 세종대왕의 곤룡포에 김민지의 다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에 숨겨진 김민지의 흔적을 모두 찾아내면 귀신이 나타나 사지를 찢어 죽인다! 라는 공포스러운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너 어떻게 해? 난 10,000원을 몰랐어. 그래서 안 나왔는데. 모른 척 하지 마. 아, 진짜 몰랐어요. 있잖아. 10,000원 몰라서 살아있구나. 10,000원 몰라서 살아있나. 너 10,000원 모르는 걸 다행이라 생각해. 다행이다. 못 볼 아, 뻔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결국엔 잘 들어맞는 스토리긴 했는데, 아니, 뭐 결국 사실 아닌 거 아닙니까?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국조폐공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폐공사의 사장의 딸이 유괴, 살해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한때 전국의 어린이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김민지 괴담의 진실이었습니다. 야, 진짜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추억이다. 야, 추억이다, 정말. 어둠이 내려앉은 으슥한 일본의 밤거리. 집으로 향하던 A씨. 아무리 걸음을 빨리 해도 점점 가까워지는 또각 구두 소리. 그를 뒤따라오는 정체는 바로 나 이쁘니? 그럼 너도 이쁘게 만들어줄게. 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오랜 세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성, 일명 빨간 마스크. 어린 시절 빨간 마스크에게 두려움에 밤잠을 설친 기억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근데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짠가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들으면서. 아, 저도 저 얘기 듣고 한동안 뒤를 이렇게 막 보면서 걸었다니까. 좀 무서워서 막. 누구 발소리만 나면 엄청 맞아, 무섭고. 골목에서. 1978년 기후현 미노카무시에서 처음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입이 찢어진 여자에 대한 괴담은 한국으로 건너와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괴담의 핵심은 마스크를 벗으면 입이 귀까지 완전 찢어진 여자가 가위나 도끼, 낫 등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의 입을 찢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명 잡지와 신문들의 앞다퉈 특집 기사를 실을 만큼 그 파급력은 대단했는데요. 입 찢어진 여자 출몰해 경찰 출동. 홋카이도 초등학생 집단 히스테리 증후군 호소. 이 어린아이들은 공포에 외출도 거부. 두려움에 병원까지 찾게 만드는 등 소문에 소문을 더한 괴담은 전염병처럼 퍼져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괴담으로 그냥 퍼뜨리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설마 저게 정말 진실일까 싶긴 해요. 자, 시작은 일본이었지만 이 빨간 마스크 괴담은 한국은 물론 또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로 인한 공포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십 년간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빨간 마스크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빨간 마스크 괴담의 탄생 원인은 다름 아닌 꽃가루. 꽃가루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알레르기? 돌연변이? 자, 일본의 한 방송에 따르면 빨간 마스크 괴담이 처음 들었던 1978년 기후현은 기록적인 꽃가루 날림이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누군가 인사를 하면 마스크를 벗으며 답하는 게 예절인데요. 당시에 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게 유행이어서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과장된 괴담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도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빨간색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괴담이 나왔다. 네. 어.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어린 시절 공포에 떨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공포를 떨쳐내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 A씨. 하루는 집 앞 소화전에 무언가 글씨가 적힌 것을 발견했는데요. 소화전에 적혀있던 글씨는 생후 7개월 된 A씨 아기의 이름.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A씨는 이내 현관문 옆에 적힌 의문의 숫자도 발견했습니다. 5759. 자, A씨가 이 숫자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이 숫자들은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에이? 진짜? A씨의 집 앞에 누군가 은밀히 적어놓은 이 암호. 그는 대체 누구며 이런 암호를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분 나쁘겠다. 영화 숨바꼭질에 저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표시를 막 해놨죠. 어. 더 충격적인 건 당황한 A씨가 다른 세대 앞에 소화전들도 확인한 뒤였습니다. 해당 소화전들에도 입주민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포착.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소화전에 적힌 이름들이 주로 여성이나 노약자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CCTV를 분석해 범인을 추적한 결과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자, 범인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 아, 저 우편물 배달할 때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적어둔 것뿐이에요. 네,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아파트 괴담의 범인은 바로 우체국 직원. 생후 7개월 된 아기의 이름을 적어둔 것도 입주민 A씨가 아기의 이름으로 택배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럼 얘기를 하고 써놔야지, 그거를. 참 정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작게 표시했는데 이걸 알아볼까 하는 네. 거죠. 5759는 뭐예요? 그 히브리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히브리어 전공자였어요? 괴담에 불을 지핀 이 의문의 숫자, 어린아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5759는요. 사실 우체국 직원이 쓴 게 아니라 단순히 전에 사시던 세입자와 관련된 번호였다고 합니다. 근데 소름 돋을 일이죠. 네. 입주민들 사이에 공포가 생길 법한 일이에요. 우체부 아저씨가 일을 잘하려고 한 건 알겠지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종은 우리나라 괴담의 성지 한 영화관에 얽힌 얘기입니다. A 영화관 아르바이트생인 B 씨. 그날은 심야 영화 상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영화 예매한 관객이 한 명뿐이네. 와, 혼자 영화 볼 정도면 이 영화 엄청 좋아하나 보다. 그런데 상영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예매한 관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관객이 뒤늦게라도 입장할 수 있기에 영화는 제 시간에 맞춰 상영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 사람 언제 들어왔지? 들어오는 거 못 봤는데. 영화관 제일 앞쪽 좌석 A열에 앉아있던 빨간 옷을 입은 한 여성.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그 여성은 등까지 돌리고 B씨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봤는데요. 왠지 모르게 오싹한 기운을 느낀 B씨. 당황해서 상영관을 나왔다가 바로 상영관에 다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대체 어찌된 일인지 텅 빈 상영관. 방금 전까지 상영관 좌석에 앉아 B씨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빨간 옷의 여성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안 보고 나 쳐다보고 있었잖아. 근데 사실 여기 떠도는 괴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많아요. 알아요. 이 영화관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화관에는 3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중 가운데 엘리베이터만 유독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정원은 20명. 그런데 겨우 5-6명밖에 타지 않았는데도 정원 초과! 벨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영화관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다양한 목격담이 속출, 괴담에 괴담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확인된 바 없는 괴담일 뿐. 아마도 이런 괴담이 생긴 건 어둡고 폐쇄된 영화관의 특성과 한때 영화관 건물 내부 리모델링으로 대부분 상가가 문을 닫으며 어수선하고 으스스한 분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합니다.